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준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올해는 지지부진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좀 더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도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자체를 비롯해서 국회 정치권, 특히나 법률과 예산을 지원하는 국회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북의 정치력은 그렇게 위상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 신년 기획으로 전북 정치를 말하다 전북 정치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요. 앞으로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 지형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장인 강남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심리운동연구소장이자 우석대 교수인 김윤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경실련 이영식 공동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정치력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래도 MB 박근혜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대탕평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 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력의 현 주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김영기 대표님. 예. 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박근혜 정부 시대는 무장관에 장차관 합쳐서 뭐 4명 정도 있었는데 100대 요직 117명이었던 장차관급에서 4명 정도가 우리 전북의 몫이었다면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쪽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 출신이 100대 요직에 11명이 이제 포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여가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정도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인 것 같고 또 여타의 각계각층의 과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지 우리 전북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2기 내각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꼭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실제 청와대에 들어간 황택규 비서관이 석연치 않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그만뒀었고 김구목 시민사회 비서관도 1년 딱 마치고 이제 사표를 냈고 진성중 정무기획 비서관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옮겨갔고 최근에 시끄러웠던 강릉선 때문에 시끄러워 코레일 때문에 의영식 사장 사퇴했고 예. 또 형 문제죠. 농어촌구대 사는 최기성 전 의원도 이렇게 사퇴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로 보면은 아직 국토부 장관하고 그다음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 정도가 우리 어떤 중요 직책에 우리 전북을 반영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뭐 반개 쪽으로 보면 평통 수석 부의장도 있고 방송통신위원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이 비교하면 한숨이 나오는 실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예산 관련 부처라든지 힘 있는 어떤 장차관 그리고 어떤 사정당국 이런 데는 전북 인사를 아예 눈 씻고 봐도 보기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어제죠. 한병도 정무비서 수석한테 사퇴를 했는데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소통수석에 많이 거론이 됐지만 결국 밀렸다 이렇게 보면 광주 전남하고 비교하면 광주 전남은 물론 사표를 냈지만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핵심적인 어떤 요직들 뭐 사회부총리도 있었고 농림부 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에서 우리가 보통 좀 센 어떤 장차관 지역은 광주 전남과 경남이 경남 출신이 34명 광주 전남이 18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이제 2기 들어온 현재까지 핵심적인 요직은 광주 전남과 부산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으로는 우리가 뭐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그 과거 기준 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예 C도 찾기 어려운 어떤 과정이 있으면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자리에는 전북은 거의 없었고 또 이제 2기를 맞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북 출신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모습이 본인의 어떤 뭐 본인은 영달이죠. 본인의 영달 이런 거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전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드러나는 게 없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관, 차관, 또 청와대 요직, 아울러서 공공기관장에도 전북 출신들이 대거 등용이 됐습니다만 숫자로 양적 성장은 했습니다만 견인을 얼마나 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인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김 대표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처음 이제 출범했을 당시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 핵심 117명 중에 20명 이상을 이제 포진하는 내용을 보고 그래도 역대 최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인재 등용의 한 축이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잠시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때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전체 청와대 주요 보직 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은 10%도 되지 않았죠. 그건 전라북도가 가졌던 지지율에 비하면 현격하게 적은 거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직통을 하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아쉽고요. 이거가 이제 정권 초기의 상태였고 이게 이제 2018년 12월 기준, 그다음에 2019년 지금 이제 1월 기준으로 할 땐 그나마 청와대에 들어가서 포진했던 그 인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김의겸 대변인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들은 100대 장차관 숫자에서도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현재 11명 정도만 지금 있는 상태죠. 더 심각한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양적인 숫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예. 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전라북도 출신이 중앙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중앙 정부만 가기만 하면 공명정대해집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지역의 이득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언뜻 보게 되면 이런 논리가 맞다고도 보이지만 실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옥수수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 출신 지역이 중앙에서의 역할들, 정권 교체의 이익을 담당하게 되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에 자기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기 자식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 외국에 유엔에 만약 한국 사람 출신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토대로 해서 갔다고 봅니다. 그때 또 얘기할 겁니다. 난 한국보다는 전 세계의 이득을 위해서 예. 살아나갈 거다.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때 질적인 면에서 과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전북을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는가.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자, 뭐 장차관 주요 인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 10분은 우리 도를 위해서 협치하고 합치하고 뭔가를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은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10명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훈 교수님. 예, 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뭐 요직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서 그분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낙후된 전북 지역을 혁신하고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 혁신이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전 정부에 비해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약진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제 질적 차원에서 보면은 도민들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 전북의 정치권이나 또 정치인 그리고 지자체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네.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이고 그리고 협력적인 소위 팀플레이가
부족한 결과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용식 대표께서는 네, 그 세계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집단치고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나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포진했던 전라북도 인사들한테 정말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실행 가능한 역할을 주문하고 그것을 견인해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도를 중심으로 탄탄한 논리와 지역개발 내용들을 갖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팀 플레이를 했다면 저는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그 팀 플레이의 핵심은 뭐냐? 그건 저는 도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정부의 각종 현안 사업에 다양한 각도로 대응하면서 탄탄한 논리력을 갖고 한다면은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좀 개별 플레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정치력과 더불어서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신년 교육으로 정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도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이제 도지사들 어느 한 분의 한 분의 경우를 들여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LH 유치 실패하고 뭐 삼성기업 유치했습니다만, MOU 맺었습니다만 이것들이 무산됐고, 계속해서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덕거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공업도 중단이 됐고, 군산시엠이 이제 폐쇄가 됐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는데, 도대체 어떤 정치력의 어떤 움직임,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었는가? 세종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청남도지사를 할 때 세종시가 내려오는 것에서 수정방침이 내려올 때 반발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로 이루어진 모습을 도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치인, 지자체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신년 들어서 김영기 대표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첨언하면,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전북 출신 장차관이 뭐 17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굳이 찾으면 한 명도 전원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신이 여기라는 건 고향이 여기라는 의미지, 여기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출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은 유리할 때는 여기라고 말하면 불리할 때는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모든 정치적 성장을 서울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 광주 전남을 보면 얼마 전까지 전 지사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장은 재선 의원에다가 장관까지 했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데서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고, 전남지사도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했고, 국회도 지금 재선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삼성급 어떤 도지사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중앙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강현욱 지사 시절부터 보면 행자부 출신 어떤, 우리 말로 말하면 행자부 좀 비하해서 표현해 행자부 서기관 출신들이 와서 도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문제되고 있는 기재부 같은 데 가면 문턱도 못 넘어요. 한 3선 원 정도를 해야 기재부 문턱을 넘어서 예산도 논의할 수 이러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력으로 가면. 그래서 정치권 동원해서 과거를 보면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최기송을 통해서 겨우 한번 잠깐 널뛰기 만남이나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 가서 많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는데 예산 증가율은 전국에서 하위거든요. 평균치보다도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니까 전북도 증가했는데, 지역 언론과 방송에서 막 7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거창하게 터뜨렸던 내용을 보니까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도 못 미쳤단 말이죠. 그런 데서 나고 알 수 있었듯이,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 어떤 도배에 대한 것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 출신들이 아니라 행자부 관료 출신들이 지금 계속
이 도백을 하면서 가서게 됐던 어떤 정치력의 한계. 또 한 가지는 참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라도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민평당 의원이 주류였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 안희영 의원하고 삼선 이춘석 의원이 있지만 이춘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어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 부재가 있었고 민평당 의원들은 열심히 뛰지만 현재는 야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백과의 어떤 호흡의 문제라든지 전라도 정치력을 이렇게 총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현저하게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 문재인 정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정치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산과 관련해서 전국의 국회의원 10분의 정치권의 이제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예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국 평균 증가율이 9.5%인데 우리가 이제 7.1%니까 무려 2.4%가 이제 못 미치는 그러면서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내막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10분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M 사태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온다는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력은 대응이 정확했던가. 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9대 때 김무성 의원이 전북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한 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배알도 없느냐. 박근혜 정부 해나갔는데 전라북도 의원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도 안 한다. 그러니 우리 새누리당 의원을 뽑아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 꼴찌다라는 얘기를 2016년도에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전라북도가 내년 2019년도 예산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좋아합니다. 올해, 이 7조 원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전남 2019년도 올해 증가율이 13.5%입니다. 광주 11.9%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7조 328억 중에서 새만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1조 1,000억 정도 되죠? 네, 1조 1,000억입니다. 1,118억인데요. 그러면 실제 5조 9,210억 정도만 사실은 전라북도의 예산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만금 문제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새만금에 대해서 정말 전라북도가 직접적인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5만이 깨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더 이상 살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만금만을 바라볼 수 없는데 내륙도 있는데 이럴 때 예산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자화자찬하면서 좋아할 것인가? 전라북도 도민은 그건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 숫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아쉽게도 19대 때 국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철저하게 야당이었습니다. 힘없는 야당으로 역할들을 했죠. 20대 와가지고 여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민주평화당 중심으로 지금 5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원내 교섭단체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 이런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협력하고 우리 이영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라북도는 정치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아쉬웁니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는 이영식 대표님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그 앞서 말씀하신 패널들에 대한 동감을 하면서 이제 우리 현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우 GM 또는 이제 현대중공업 문제인데 저는 국민들한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3사 대형 3사를 빼고 중소형 조선업은 다 공멸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GM도 어쨌든 그 시브레라고 하는 브랜드를 폐기하면서 이제 군산 공장이 현실적으로 가동이 어렵게 된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뭐 1년, 2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다시 10년, 20년 가능한 사업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도민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년, 20년을 살려낼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스웨덴의 그 말메라고 하는 지역, 말메의 눈물 찾아보면 알겠지만 결국 조선소 이전하고 조선업 망했지만 거기에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그 전에 말미보다 더 활성화된 지역으로 변했어요. 10년, 15년을 준비해서. 저도 그 현대중공업이나 대우GM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과감히 미래를 위해서 좀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강남호 교수님. 예, 뭐 현대중공업, 뭐 대우 GM 문제, 또 뭐 연기금 대학원, 뭐 제3의 금융 중심지 문제 등등, 뭐 새만금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그 지역 현안 사업이나 이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중요한 저는 관점을 우리 전북 정치인들의 철학이나 어떤 정치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정치인들이 당의 예산에서 내가 뭐 어떤 사업 얼마 정도의 예산을 따왔다든지 또는 뭐 어떤 공모 사업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뭐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자기 업적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북 지역의 그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그 지속성을 갖는 그런 소위 전북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목표,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통찰이 필요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정당, 자치단체, 소위 이 전략적, 협력적 팀플레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김민태 교수님. 저는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예.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조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할 거다. 팩트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3일 날 이제 전체 사장단 회의 이런 거 하면서 앞으로 해양조선을 다시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얘기했고 그렇죠. 실제 작년 18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한국이 조선업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37억 달러를 네, 맞습니다. 지금 수주량이 기록했으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배구조를 변환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변화하면서 실제 3호 중공업 쪽에다가 일감을 몰아줍니다. 예. 그래서 원래 33억 정도를 2018년도에 수주하려고 했던 거를 43억을 만듭니다. 당연히 3호 중공업은 전북이 없죠. 현대중공업은 물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블록 물량이라도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블록 물량으로 나오는 거가 약 13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가 한 100톤 정도고 나머지 30톤을 전라북도에다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 게 뭐냐면 지배 구조를 바꾸면서 나름대로 인력 조정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삼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작년 10월 14일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나가면서 현대중공업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실제 수주는 회복되고 있다.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서는 전라북도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하는 팀이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체됐다는 말도 있고. 예. 그리고 2019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일부 가동할 거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12월 달에 가동할지 11월 달에 가동할지 언제 가동할지 모릅니다. 예. 이럴 때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수주가 되는데 왜 전북만 왜 물량을 안 주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 간담회 주최한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2019년 정도에는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 실적이 드러나서 그 예상치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데 우리의 요구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라면 뭐 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게 가능할 것인지 우리는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 사실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깊이 있게 지금 뭐 들어가지를 제가 않았습니다만 김인태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경제 얘기에 나와서 오늘 방청객분들 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몇 분 목소리 좀 들어보고 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군산시 상인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불태마입니다. 군산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 군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현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GM 지금 그 폐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군산의 경제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타 지방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식당들을 가서 보시면은 점심 식사에 밥 3그릇도 못 파는 식당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연포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현재 어저께 그 뉴스에도 전라북도 인구에 대해서 뭐 7천 명이 전라북도에 줄였다고 했는데요. 그 속에 군산이 5천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런 현상이 지금 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는 군산사랑 상품권 작년 910억 원 발행되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좀 더 정치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현재 군산은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현재 다소나마 그걸로 희망을 좀 되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군산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군산을 방문하셨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 오셨습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문제가 뭔가 해서 그때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볼 적에는 뭔가 모르게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가십니다. 그 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다 돌아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 정부가 지금 3년 차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군산에 현대중공업이나 GM이나 이런 공장들을 아무것도 지금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예.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사실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구 자기 지역구에 거기에만 현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단합이 안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이런 걸 볼 적에 굉장히 아쉽고 분노가 쏟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좀 더 똘똘 뭉치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다른 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고선영입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저희 2018년도에 소상공인의 가장 화두는 최저임금 그렇죠. 인상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2019년도에 또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더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따른 폐업이 지금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폐업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고용 인력을 줄이겠다는 업체가 60%고 폐업을 준비 중인 업체가 약 30%에 속합니다. 이 정도로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많은 그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자영업 10곳이 문을 열면 6.5곳, 약 7곳 가까이가 폐업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와중에 이제 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더욱더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입장이서 그렇다면 이 소상인들을 위한 어떤 제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바라시나요? 네, 저희도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저희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이 같이 상생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도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막 통과가 되고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너무나 갑을 관계에서 의뢰 입장에서 너무나
그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너무나 갑질에 너무 횡포를 당하고 있고 예. 또한 지금 말한 대로 주유수당이라는 게 이제 지금 8,350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유수당까지 하면 10,000원이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소득 보전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카드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카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매출을 끊으면 순이익의 31%가 카드 수수료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를 위한 뭐 제로페이를 제로페이. 하겠다 뭐 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어제 뭐 뉴스에 나온 걸 보신지 모르겠지만 제로페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우체국에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협약식도 맺고 했는데 일단은 카드 수수료를 0%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예. 이게 가장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렇군요.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유 수당인데 주휴 수당입니까? 휴일날 수당을 주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과 이제 제로페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QR 코드를 찍으면 그것이 이제 점주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크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지 이것을 좀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좀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2020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최근엔 선거제도 개편과 아울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총선 변화를 다 점쳐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년 기획이기 때문에 전문가 네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네. 최근에 야3당이 연말 연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를 주장하면서 단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패널분께서 예산 국면의 중요한 시기에 야당들은 선거제 개편에 매몰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선거제 개편은 우리 한국 사회 권위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허물러 내고 어떤 새로운 정치적 도약을 이루려면 꼭 필요한 거라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합의의 내용은 비례대표를 좀 확대해야 한다는 거하고 그 일당 독식 구조하고 지역 구조를 타파하려면 한 명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표를 보존하게 한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는 그냥 단순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자는 거고 권역은 선관위에서 안으로 내놓는 것 중에 5, 6개로 전국을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추천해서 해내자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정의당 수준에서 내용으로 야3당이 주장하는 걸 하려면 의원 정수를 한 60여 명 정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대1 어떤 구조로 보면 지역구가 현재 지역구에다가 한 360석으로 되면 비례대표가 이제 100석 정도 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비례대표제에 찬성해야 되는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갖지만 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하는데 또 의원 정수를 반대하는 거 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야3당은 막 무조건 주장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대부분 내각제 하에서의 어떤 내용이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시하면 대부분 여수야대 국면이 어떤 조성이 돼서 합종연행이나 연대 아니면 연정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합종연행을 과정 속에서 운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각제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통령제는 우리로 보면 소선거구제라든지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양당 구조가 많기 때문에 실은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가 동시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헌법 개정이 거의 의제도 채택되고 있지 못한 조건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나 소수 정당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전북으로 보면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구도에서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자기 정당의 어떤 상처를 보듬어 안을 자세가 아니면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남권을 예를 들면 현재 민주당이 지금 이제 민평당이지만 거대 정당이 경상도, 호남, 충청 뭐 이런 데서는 거의 자기들이 한 30% 득표를 가지고 전체 의석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거의 0석입니다. 경상도 0석, 전라도 0석. 왜냐하면 그 이상 전라도는 민주당이 0석, 경상도는 자유한국당이 0석 이런 식으로 되다 보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이 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구제는 진짜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예. 현재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3당이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조금씩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는 자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야3당에 떠들더라도 내년 총선 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일부러라도 뭐 의석 한 30석을 이런 거라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단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바로 내용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의석수 360석 그리고 만 18세 이하 선거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김희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이제 독일이 의원내각제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장 중요한 건 겁니다. 사표가 나오지 않게 국민이 선택한 표가 바로 의원수와 직결되도록 네.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네. 한국이 그래도 아주 지금 이제 저력이 있는 거가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 정당이 명부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추이를 특히 2018년 12월 말서부터 1월까지를 보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다지 한국에 그렇게 적당한 제도가 아니구나가 국민 안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3당도 작년 말까지는 막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에서는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렇게 의석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히 만약 지금 원내에 들어가 있는 정당의 숫자대로 지난번에 20대 총선의 결과로 예. 이걸 만약 계산을 한다면 나름대로 유불리가 있겠지만 득표율이요? 새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막 새로운 당이 막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졌던 당들이 기득권이 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자유당 지난번 총선에서 2.6% 정도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의원수 한 명도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당이 이제 의원수를 확보합니다. 예. 태극기당 뭐 이런 당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야3당도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종 마지노선이 6월 달까지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개특위에서는 1월 달에 어떤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일본의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지금 이제 높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을 왜 했는가? 국민의 표심이 국민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의 예산대로 지금의 의원수를 2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4년 임기를 2년으로 줄이거나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가 훨씬 더 반영되는 제도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지 각 당의 이득만을 따지고 유불리만을 따져서는 결코 올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 전라북도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만약 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원내 교섭단체가 실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당은 국회의원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전라북도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국회의원들 지금도 많은 거 아니야.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의석수를 더 늘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 그러면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60명을 더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사표를 방지하는 측면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가 바로 이제 자문위원단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 그 2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예. 사표가 무려 1,225만 표, 절반. 네, 전체 투표수의 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투표 결과에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그런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요.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2대 1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 정수의 20%를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60명 정도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안이 나온 거고요. 지금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니까 네네. 2대 1로 가려면 360 정도는 돼야 된다. 네네. 그런 계산이 나오는 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20대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27.5%의 표를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의석은 42.5%를 차지하게 됐고요. 정의당을 보면 7.7%를 받았는데 의석은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은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20대 총선 결과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시뮬레이션 하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요. 소수당인 국민의당이나 이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런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평화당. 그래서 그래서 이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다수당은 불리하고 소수당은 유리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 쪽에다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소위 군소정당들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당에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20%를 늘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 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이렇게 소위 검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소위 효율적인 어떤 작동에 대한 소위 그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논의가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러니까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해서 제가 근데 우리 전라북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네. 도입되면 어떤가를 보면 민주당 독점 구조잖아요. 우리는 30년. 근데 여기에 현재로 치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 독점 지역인데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사표가 방지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지금 1인 2표제입니다. 지역구 후보한테 찍고 정당에다 찍는데 1인 1표제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그걸로 나눠야 실질적인 또 어떤 사표 방지가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현재의 거대 독점 정당 구조, 30년 독점 구조를 깨야만이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는 큰 미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는 그 국민적 어느 정도의 공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의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주요한 대안으로 현재 비례대표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걸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 그래도 좀 이해를 쉽게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뭐 총선이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서 움직임 지금 현재 민주당이 2석, 민주평화당이 5석,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석, 무소속 1석, 뭐 이런 10석의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태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많은 이제 기대, 희망, 그다음에 장점들을 이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 특히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들, 그리고 각 당이 갖고 있는 계파의 문제가 실제 만약 이런 대표제 장점이 있는 거를 채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건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전라북도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제도에서 도민의 의사를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점진적인 접근을 해나가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대 전라북도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국적인 거에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편에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당면한 현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지금 앞으로 먹을거리라든지 인구 감소율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전라북도가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해서 너무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청석에서 이제 군산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군산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GM 공장을 문을 닫았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GM 공장에서 그럼 좋다. 공장을 매각해라. 이 GM 공장 같은 경우는 모든 전체적인 시설에 항만까지 갖추고 있는 2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예요. 그런데 이 GM에서 지금 땅값을 올리려고 전체적으로 이 매각에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8,900억 정도가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매각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양해 각서 정도를 쓴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GM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단체, 언론, 정치인들이 공장을 둘러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매각해라. 너희가 정말 여기서 사업을 할 거 아니면 빨리 팔고 나가라. 그리고 그 땅값 떨어지게 전체 펜스를 치고 해야 됩니다.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간절한 거, 적극적인 거 이것만이 지금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사실은 뭐 상품권 다 좋은 겁니다. 조금의 문제, 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지금 될 정도가 아닙니다. 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찍소리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만큼 네. 강동원 교수님. 저는 뭐 이 지역 문제에 관련해서 정당 간 그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네.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뭐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뭐 연기금 대학원이라든지 제3의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 네네. 사실은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산 지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이 용역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 이런 현안 사업들,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소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정치권에 이런 소위 팀플레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전북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전략적인 이런 통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소위 현안 사업에 대한 어떤 논리, 개발 그리고 이 소위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 그리고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이것이 예. 국가 발전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장해가는 예. 그래서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정치권의
통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몇 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신들이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전북 현안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는 특정 정당에 매몰되지 말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치력 있고 투쟁력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이 투쟁력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북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 뭐 하나 전북에 도움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전북들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다. 어찌 보면 지금 정치권에 바라는 주문은 발로 뛰는 어찌 보면 의지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바라고 있지 않나, 정치력을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짧게 마무리 해주시죠, 김영기 대표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북 정치가 잘 돼야 전북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 공항 문제는 광주 전남에 치여서 전지를 못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그 부산 그리고 탄소는 구미. 그래서 호남 지역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도 우리 전북 발전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 대다수는 정치력 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총선도 이 경제에 올인하는 것 못지않게 선거제도도 좋게 해서 우리 전라도 민심을 제대로 발휘하고 전라도를 위해서 진짜 한 목숨 다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제도와 인물을 발굴하기 때문에 예. 정치 경제가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대표님 최종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함께 가야 되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소수 지금 30년 독점 정당의 폐해가 영남하고 호남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결국은 이걸 극복하려면 다양한 세력이 정치에 좀 참여하는 그런 정치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신년교회 전북 정치를 말하다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좀 뭐 비유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인이 된 신영복 선생은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나 다름이 없다. 어찌 보면 이제 발로 뛰는 정치력, 발로 뛰는 머리를 활용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힘이 집결됐을 때 전북이 좀 더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현안들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제보로 저희 심층 토론 좀 더 2019년 한 해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런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